사돈, 내가 분명히 말했지. 생선 비린내 나니까 저 구석진 데 가서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라고. 내 귀한 손님들 옷에 그 천박한 냄새 배면 자네가 책임질 거야.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호텔 예식장 대기실.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재력가라는 사돈의 날카로운 고함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고함 끝에 이어진 것은 찰싹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딸아이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고 하얀 볼은 순식간에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바닥에는 제가 딸아이의 결혼을 위해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한 푼 두 푼 모아 준비한 낡은 보석함이 초라하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우리 아버지가 시장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으로 준비한 예물인데 어떻게 이걸 바닥에 던지시고 제 뺨까지. 딸이 울먹이며 항변하자 사돈은 기다렸다는 듯 딸의 뺨을 한 번 더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나 풍기며 사는 집안이 우리 집안이랑 엮인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억울하면 파혼하든가. 너 같은 애. 아니어도 우리 아들한테 줄 설 여자는 트럭으로 한 대는 넘쳐나.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딸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생선. 비린내쯤은 훈장이라 생각하며 평생을 고개 숙여 살아왔습니다. 30년 전 스스로 쥐었던 칼을 버리고 어둠의 세계를 떠날 때 다짐했었습니다. 다시는 피냄새를 맡지 않겠다고, 오직 내 자식만큼은 평범하고 밝은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 딸아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본 순간 제 인내심의 끈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낡은 양복 소매를 만지작거리던 제 손등 위로 오랫동안 잊혔던 굵은 힘줄이 꿈틀거리며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에 굽신거리며 살아온 초라한 생선. 장수 아버지가 사실은 대한민국 암흑가를 호령하던 전설의 인물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노인이 30년 만에 다시 연장 대신 전화기를 들게 된 기막힌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 박 노인의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복수국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시원하게 배달될 겁니다. 박 노인은 시장에서 박 씨로 통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수산시장에 나타나 가장 싱싱한 놈들로 물건을 떼오고 하루 종일 얼음물에 손을 담가가며 생선을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비린내가 난다며 코를 막아도 그저 허허 웃으며 덤을 얹어주던 순한 노인이었죠. 하지만 그가 왜 왼쪽 장갑을 한 번도 벗지 않는지, 왜 그 흔한 시비 한 번에 휘말리지 않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박 노인의 전부였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를 대신해 금지옥엽 키운 딸이 번듯한 집안의 아들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박 노인은 남몰래 찬물에 손을 씻으며 울었습니다. 혹여나 자기의 미천한 직업이 딸의 앞길을 막을까봐 상견례 자리에서도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사돈댁의 온갖 무시를 묵묵히 견뎠습니다. 사돈은 학벌이 어떻게 되시나? 집안에 변변한 재산은 좀 있고? 라는 모욕적인 질문에도 박 노인은 그저 딸아이 예쁘게 봐주십시오라며 비굴할 정도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사돈댁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식장 구석에 숨어 있으라는 명을 내리더니 급기야 신부 대기실에서 딸아이에게 손찌검까지 한 것입니다. 박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보석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알알이 박힌 진주 목걸이가 깨진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돈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그 순하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늪 속에서 굶주린 포식자가 눈을 뜬 것 같은 서늘하고도 묵직한 살기가 대기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돈은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기세를 높였습니다. 뭐야? 그 눈빛은? 노인네가 노망이라도 났어. 어딜 감히 나를 그렇게 쳐다봐. 박 노인은 대답 대신 정장 깊숙한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에 겹겹이 쌓여있던 지금은 구경조차 힘든 아주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그가 은퇴하며
다시는 이 번호로 연락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봉인했던 물건이었습니다. 박 노인의 손가락이 떨리며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잠시 후 정적을 깨고 투박한 기계음과 함께 화면이 켜졌습니다. 박 노인은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수신음이 채 2번도 울리기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다. 30년 만이군. 박 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대기실의 공기를 가르자 사돈은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아 제 팔을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박 노인은 사돈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청담동 XX 호텔로 와라. 식장 입구부터 내 길을 열어. 오늘 내 딸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청소해야 할 쓰레기들이 좀 많구나. 전화를 끊은 박 노인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 아빠가 생선만 만진 줄 알았지. 오늘 내 결혼식 애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게 만들어주마. 대기실 밖에서는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대의 대형 세단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 그리고 수백 명의 사내들이 절도 있게 발을 맞추어 식장으로 들이닥치는 묵직한 발소리였습니다. 사돈댁이 그토록 자랑하던 재력과 권위가 단 한 통의 전화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박 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가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형님, 정말 형님 맞으십니까? 하는 울먹임 섞인 외침이 들려왔죠. 박 노인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고 다시 그 낡은 폴더폰을 신문지에 싸서 품 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뭐야? 지금 누구한테 전화를 한 거야? 연기라도 하는 거야, 뭐야? 사돈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옆에 있던 사위 역시 비웃으며 박 노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아버님, 생선 비린내 풍기면서 여기서 쇼하지 마시고 제발 좀 나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아버님 보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발 격 좀 맞춥시다, 격 좀. 박 노인은 밀쳐진 어깨를 툭툭 털어내며 아무 말 없이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딸은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쥔 채 바닥에 흩어진 진주알들을 줍고 있었죠. 그 비참한 광경 위로 사돈댁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예식장 대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장 밖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저 대형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이내 수십 대의 차량이 동시에 타이어 비명 소리를 내며 호텔 정문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식장 안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사돈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기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호텔 로비 입구부터 예식장 복도 끝까지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수십 대가 줄지어 멈춰 섰고 그 안에서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사내들이 일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훈련된 군인들처럼 절도 있는 동작으로 예식장 입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앞을 막아섰지만 사내들 틈에서 누군가 작은 카드 한 장을 보여주자 보안 요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길을 열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식장 복도는 순식간에 검은 조와 행렬로 가득 찼습니다. 보통 경사스러운 결혼식에는 화사한 화환이 오기 마련이지만 식장에 도착한 100여 개의 조화는 하나같이 짙은 검은색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장례식장 같기도 했고 거대한 전쟁을 앞둔 결의의 장소 같기도 했습니다. 사돈은 분노하며 조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이딴 장난을 치는 거야? 오늘이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어디서 조화를 보내? 그녀가 조화에 붙은 리본을 뜯어내려다 말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리본에 적힌 이름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 이호, 전직 치안총감 김호, 국회 외교안보위원장 최우호,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공통적으로 단 하나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설의 독사 박오호 형님께 목숨 다해 바칩니다. 사돈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박노인, 당신 이름이 왜 여기 적혀 있어? 당신 이름이 박오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둣발 소리가 묵직하게 들려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백 명의 사내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형님 모셔라.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얼굴에 깊은 칼자국이 난 중년의 사내가 대기실 안으로 들어와 박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현재 암흑가에서 전설로 불리는 전국구 보스였지만 지금 박노인 앞에서는 마치 죄 지은 어린아이처럼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형님, 너무 늦었습니다. 30년을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초라하게 계셨습니까? 저희가 있는데 왜 이런 멸시를 견디고 계셨습니까? 그의 외침에 사돈과 사위는 뒷걸음질을 치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위의 입에서는 장인어른, 이게 대체 라는 말이 힘겹게 새어나왔습니다. 박노인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무릎 꿇은 사내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오늘은 내 딸아이의 결혼식이다. 그런데 이 자리가 너무 지저분하구나. 청소 좀 해야겠다. 박노인이 낡은 자켓을 벗어 던지자 평생 가려왔던 그의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낡은 셔츠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거대한 문신과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얻은 영광의 상처들이 그의 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68세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단단한 위압감이 대기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이제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은 생선 비린내 나는 노인이 아니라 돌아온 전설박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박노인은 떨고 있는 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가자 아가. 이제 내가 이 식장의 진짜 주인이 될 시간이다. 식장 안은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처럼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백 명의 검은 양복 사내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힌 채 길을 만들고 그 길 위로 끝없이 늘어선 검은 조화들이 묘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조화들에는 박노인의 이름과 함께 대한민국 재계, 정계, 그리고 암흑가를 주름잡는 거물들의 이름이 받치는 자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사돈과 사위는 혼절 직전이었습니다. 사위는 핏기 없는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돼. 그들의 눈에 비친 박노인은 더 이상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풍기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셔츠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던 거대한 용. 문신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듯 꿈틀거리는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30년 전 암흑가를 피로 물들였던 독사의 그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박노인 앞에 무릎 꿇었던 전국구 보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함께 깊은 회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형님, 왜 저희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형님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왜 이런 멸시를 견디고 계셨습니까? 그의 말에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선택이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내 딸만큼은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평범함을 송두리째 짓밟은 것이 바로 눈앞의 사돈과 사위였습니다. 박노인의 시선이 싸늘하게 그들을 향했습니다. 사돈, 그리고 자네 사위. 내 딸아이의 뺨을 때리고 내 평생의 노력을 비린내 나는 것으로 치부했지.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의 한마디에 검은 양복 사내들이 일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사돈댁의 지인들과 하객들 사이로 묵묵히 걸어가 그들의 손에 작은 봉투 하나씩을 쥐어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돈댁 박멸 프로젝트라는 글귀와 함께 사돈 일가의 온갖 비리와 부패 혐의가 담긴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탈세, 횡령, 비자금 조성, 불법 증여. 그들의 깨끗한 이미지를 한순간에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들이었죠. 사돈은 자신의 손에 들린 봉투 안의 내용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디서 나온 거야? 박노인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손에 칼 대신 펜을 쥐었을 때부터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다시 연장을 쥐어야 한다면 그것은 과거보다 더 날카로울 것이다.
박 노인의 과거는 전설과도 같았습니다. 전쟁 고아로 자라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다 우연히 서울 뒷골목을 주름잡던 조직에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싸움꾼이자 냉철한 머리를 가진 전략가였고 불과 10년 만에 그 조직을 전국구로 키워낸 장본인이었습니다.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했지만 배신자나 악한 자들에게는 추호의 용서도 없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독사였습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고 피를 볼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딸을 낳으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시장 구석에서 생선 장수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암흑가는 한동안 혼돈에 빠졌지만 그를 따르던 아우들은 그의 뜻을 받들어 각자의 길에서 사업가로, 정치인으로 혹은 여전히 그늘에서 힘을 키우며 박 노인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식장에 모인 거물들은 모두 박 노인의 아우들이거나 그 아우들의 아우들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딸의 손을 잡고 하객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왕좌를 떠나는 황제처럼 위엄 있었고 딸은 그 어느 신부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검은 양복 사내들은 고개를 숙였고 사돈댁과 사위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사돈, 당신은 내 딸의 행복을 짓밟으려 했지.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딸의 앞길은 그 어떤 쓰레기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박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식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의 행복만을 위한 차갑고도 뜨거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돈댁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한낱 생선 장수가 아니라 잠자는 용의 코털을 건드린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참이었습니다. 식장 안의 공기는 이제 산소가 부족한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자신들이 든 봉투 속 자료를 보며 옆 사람과 눈을 맞추지 못한 채 몸을 사렸고 사돈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박 노인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딸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은 딸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요새와 같았습니다. 박 형님, 아니, 회장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더러운 자들이 있을 곳이 못 됩니다. 전국구 보스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외쳤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검은 양복 사내들이 절도 있게 움직이며 사돈과 사위 주변을 에워싸듯 벽을 만들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그들이 내뿜는 살기만으로도 사돈댁은 숨이 막혀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박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그가 전국구 조직을 평정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의 피비린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그는 독사라 불리며 적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지만 어느 날 빗속에서 떨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난 뒤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내 손에 묻은 피는 씻을 수 없겠지만 내 아이의 손만큼은 깨끗하게 지켜주고 싶소. 그는 자신의 신복들에게 전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 절반으로 사회 곳곳에 자신의 인맥을 심어둔 뒤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곳이 시장 바닥의 생선 가게였습니다. 매일 아침 생선 대가리를 치며 튀는 피를 볼 때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비린내는 그에게 있어 참회의 냄새였고 딸아이를 평범하게 키울 수 있게 해준 구원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비린내를 천박함으로 치부하며 딸의 뺨을 때린 사돈댁의 오만함이 잠자던 독사를 깨우고 말았습니다. 사돈, 자네가 자랑하던 그 격이라는 게 고작 탈세와 횡령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인가? 박 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돈은 하얗게 질린 입술을 떨며 간신히 대꾸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다 가짜라고. 어디서 이런 조작된 자료를. 그때 식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사돈이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는 정황, 그리고 사위가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하며 박 노인의 딸을 생선 대가리집 딸이라 비하하며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적나라한 녹취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고 사위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자네가 내 딸에게 준 고통, 그 100배로 돌려주마. 자네 집안이 내 딸을 무시하며 누렸던 모든 화려함은 오늘 이 시간부로 사라질 것이다. 박 노인의 선언과 동시에 사돈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의 대출 회수 통보, 검찰의 압수수색 시작 소식, 그리고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예고까지. 단 10분 만에 사돈 일가가 평생을 쌓아온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이제 사위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겁에 질려 바닥을 기고 있는 사위의 머리 위로 박 노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내 딸의 눈물을 닦아줄 기회는 이미 끝났다. 이제 내 놈이 흘릴 건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될 거야. 식장 밖에서는 여전히 검은 세단들이 성벽처럼 호텔을 에워싸고 있었고 그 너머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렌은 사돈댁을 구하러 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깨어난 전설이 설계한 완벽한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박 노인은 딸을 이끌고 당당히 식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내들이 형님, 을 연호하며 길을 열었고 박 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지옥 같은 예식장을 벗어났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는 박 노인의 등 뒤로 평생 쌓아온 사돈댁의 명성이 무너져 내리는 비명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 노인은 곁에서 떨고 있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30년 전 암흑가를 호령하던 독사의 손이었지만 지금 딸을 감싸는 그 손길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아버지의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딸의 걱정 섞인 물음에 박 노인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이제 제 앞가림하기도 바쁠 게다. 너를 울린 대가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도 부족하니까. 박 노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식장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돈은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공개된 스크린 앞에서 정신을 잃었고 사위는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며 비굴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박 노인이 심어둔 아우들은 각계각층에서 사돈 일가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강남의 빌딩, 해외의 은닉자산, 그리고 사교계에서의 입지까지 단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박 노인은 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뒤 홀로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보다 비린내 나는 이 좁은 골목이 그에게는 더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가게 앞에 섰을 때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장 골목 끝, 낡은 가로등 아래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한때 박 노인의 오른팔이었으나 박 노인이 은퇴를 선언하던 날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며 등을 돌렸던 인물 강태식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연장을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형님. 강태식의 목소리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현재 박 노인이 떠난 뒤 분열되었던 조직들을 하나로 통합해 지하세계의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낡은 양복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장을 든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잠시 먼지를 턴 것뿐이다. 내가 여기는 웬일이냐? 형님이 나타나셨다는 소식에 이 바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형님을 여전히 추종하는 자들, 그리고 형님의 복귀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더군요. 강태식은 천천히 박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박 노인이 과거에 하사했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돈댁 놈들은 제 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형님, 대가는 치르셔야죠. 전설이 다시 나타났다면 그에 걸맞은 무게를 견디셔야 할 겁니다. 강태식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돈댁의 몰락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박 노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과거의 적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평범한 생선 장수로 살고자 했던 박 노인의 바람은
역설적으로 딸을 지키기 위해 휘두른 칼날에 의해 위태로워졌습니다. 박노인은 타들어가는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독사라 불리던 시절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딸이 있습니다. 박노인은 결심한 듯 강태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태식아, 내가 이 비린내 나는 손을 다시 피로 물들여야 한다면 이번엔 내 놈부터 시작할지도 모른다. 내 딸의 근처에는 그림자조차 얼씬거리지 마라. 박노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살기에 거물이 된 강태식조차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30년의 세월도 전설의 발톱을 무디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지키려는 아비의 마음이 더해져 독사의 독은 더욱 치명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 아래 강태식과 박노인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박노인의 압도적인 기세에 강태식은 한 발 물러서는 듯했지만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품 안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 여기 빈손으로 온 줄 아십니까? 사돈댁 그 인간들이 형님 딸을 괴롭힌 게 과연 우연일까요? 박노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에는 30년 전 박노인이 조직을 떠날 때 처리했던 마지막 사건의 생존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윗줄에는 이번에 사돈을 맺으려 했던 그 집안의 실세이자 사돈의 남편 즉 사위의 아버지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집구석 형님 손에 죽은 줄 알았던 철회장의 반개 혈육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형님 정체를 알고 접근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형님의 딸을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려 형님께 복수하려 했던 겁니다. 강태식의 말은 박노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돈댁의 무시와 폭언이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설계된 잔인한 복수극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박노인의 눈은 다시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수십 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박노인의 가슴팍을 조준했습니다. 강태식이 거느린 단순한 조직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 킬러들이 시장 건물의 옥상과 어둠 속에 매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 전설은 박수 칠 때 떠났어야죠. 이제 형님은 너무 늙었고 지켜야 할 짐까지 생기셨습니다. 강태식의 신호와 함께 정적을 깨는 총성이 시장 골목을 뒤흔들었습니다. 박노인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생선 상자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쏟아지는 탄환은 박노인의 가게를 순식간에 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얼음이 파편이 되어 튀고 싱싱했던 생선들이 피와 함께 지식여졌습니다. 박노인은 좁은 공간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왼쪽 팔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봉인했던 단추를 풀자 팔목 안쪽에 숨겨져 있던 소형 발사 장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사라 불리던 시절 그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던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태식아, 내가 너를 아꼈던 건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충성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 놈에겐 그 무엇도 남지 않았구나. 박노인은 연막탄을 터뜨리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눈을 가리는 연기 속에서 박노인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옥상의 저격수들이 당황하는 사이 박노인은 이미 그들의 뒤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무색게 하는 박노인의 잔인하고도 정교한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안전한 곳에 대피해 있는 줄 알았던 딸에게서 절박한 비명이 담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전화는 비명과 함께 끊겼고 박노인의 손에 쥐어진 휴대전화가 으스러질 듯 꽉 쥐어졌습니다. 사돈댁의 배후, 그리고 강태식의 배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그물처럼 박노인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딸의 비명 섞인 전화가 끊기자 박노인의 세상은 검게 타올랐습니다. 강태식이 보낸 암살자들의 탄환이 시장 골목을 헤집었지만 이미 박노인은 이성을 잃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는 빗발치는 총탄 사이를 뚫고 강태식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처박았습니다. 내 딸 어디로 데려갔냐? 한 번만 더 묻는다. 대답이 늦으면 내 혀부터 뽑아주마. 강태식은 피를 울컥 쏟아내면서도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늦었습니다. 그 집안, 아니 철회장의 후계자가 지금 형님의 딸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30년 전 형님이 우리들의 왕좌였던 그 지하 요새 말입니다. 지하 요새. 과거방 노인이 암흑가를 호령할 때 본거지로 삼았던 폐쇄된 지하 도박장이자 고문실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강태식을 쓰레기처럼 내팽개치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68세의 노구였지만 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이 그의 근육 하나하나를 폭발시키고 있었습니다. 도심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 지하. 무거운 철문이 열리자 서늘한 냉기가 박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돈댁에 숨겨진 실세이자 박 노인이 과거에 괴멸시켰던 철회장의 아들 철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의자에 묶인 채 입이 막힌 딸이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전설의 독사님. 우리 아버지를 무덤으로 보내고 당신은 생선 비린내나 풍기며 행복하게 사셨다니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철진우는 차가운 메스를 딸의 얼굴 근처에서 휘둘렀습니다. 진우야, 내 아비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죽은 거다. 그리고 지금 너도 그 선 위에 서 있구나. 박 노인은 천천히 자켓을 벗었습니다. 셔츠는 이미 강태식의 부하들과 싸우며 입은 상처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도저히 인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광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철진우의 신호에 따라 어둠 속에서 덩치 큰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를 들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정면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둔탁한 타격음이 지하 요새의 정적을 깼습니다. 박 노인은 옆구리에 칼이 박히는 와중에도 적의 목을 꺾었고 쇠파이프의 어깨를 맞으면서도 상대의 안면을 짓뭉개버렸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도망치세요. 입가에 테이프가 뜯겨나간 딸의 처절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박 노인에게 고통을 잊게 하는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연장을 쥐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쥔 길게 날이 선 사시미 칼이었습니다. 생선 대가리를 칠 때보다 더 정교하고 차갑게 박 노인의 칼날이 적들의 혈관을 찾아갔습니다. 순식간에 요새는 시체들로 가득 찼고 이제 박 노인과 철진우, 오직 두 사람만이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박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자국마다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내가 치를 대가만 남았구나. 철진우는 당황하며 딸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오지마. 오면 이 계집의 목을 따버리겠어. 하지만 박 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철진우의 죽음이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허공을 가른 칼날이 철진우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철진우가 나뒹굴었고 박 노인은 딸의 결박을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딸을 품에 안은 박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 때문에. 하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쓰러져 있던 철진우가 품 안에서 리모컨을 꺼내 들었습니다. 같이 가자, 영감탱이. 이 요새와 함께. 굉음과 함께 요새의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본능적으로 딸을 자신의 몸 아래로 감싸 안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지하 요새의 굉음 속에서 박 노인은 본능적으로 딸을 자신의 품속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머리 위로 콘크리트 잔해와 먼지가 폭풍처럼 쏟아졌고 철진우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는 매몰되는 돌무더기 속에 파묻혔습니다. 암흑가의 전설이라 불리던 박 노인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실감나게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등에 떨어지는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박 노인은 어둠 속에서 오직 딸의 떨리는 숨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발.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박 노인은 피 섞인 기침을 내뱉으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등은 이미 무너진 천장 잔해에 찢겨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딸을 감싼 그의 팔만큼은 단단한 요새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 노인은 무너진 틈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딸을 밀어 올렸습니다. 가거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 하지만 딸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무너져가는 요새를 기적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딸과 함께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의 시장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뒤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돈 일가는 비리 혐의와 납치 교사죄로 가문 전체가 풍비박산났고 철진우와 강태식의 세력 역시 검찰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그날 호텔 예식장에서 일어났던 소동을 한편의 도시 전설처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박 노인의 생선 가게 앞, 다시 낡은 앞치마를 두른 박 노인이 커다란 도마 앞에 섰습니다. 자, 싱싱한 고등어 왔어요. 오늘 물 아주 좋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비린내가 배어 있었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치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는 승리의 훈장이자 평범한 일상이 주는 가장 달콤한 향기였습니다. 그때 가게 안쪽에서 배가 조금 부른 딸이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손님들 기다리시는데 천천히 하세요. 제가 보리차 시원하게 끓여왔어요. 박 노인은 딸의 얼굴을 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사돈댁은 비린내 난다며 멸시했던 그 생선 가게에서 이제는 딸이 아버지의 가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딸의 곁에는 새롭게 만난 성실한 청년이 짐을 나르며 땀을 흘리고 있었죠. 박 노인은 가게 구석에 놓인 진주 목걸이를 보았습니다. 한때 끊어졌던 진주알들을 딸이 하나하나 정성껏 다시 꿰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값비싼 명품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독사라 불리던 노병은 이제 칼 대신 정을 베풀며 시장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적힌 신문 조각을 불태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노라고. 오직 생선의 비늘을 치고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는 손으로만 남겠노라고. 석양이 시장 골목을 붉게 물들릴 때 박 노인은 딸과 사위가 내온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비린내 섞인 시장의 공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생선 장수 딸이라서 전 정말 행복해요. 딸의 그 한마디에 박 노인은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전설은 사라졌지만 아버지는 남았습니다. 이것이 박 노인이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유산이었습니다.